오늘부터 역사 제대로 모르면 안 되나요? 조선 중을 읽어드릴게요. 제11대 왕 중종. 형 대신 왕이 된 동생이 있었다고요?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첫째 아들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대 왕 중종은 9대 왕이었던 성종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인 중종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중종에게는 8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조선의 왕 중에 무섭기로 소문난 연산군이었어요. 왕실의 법도대로 연산군은 왕이 되었지만 사나운 성격 탓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연산군의 포악한 정치 때문에 신하들은 비밀 작전을 세웠어요. 바로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지요. 1506년 9월 1일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간 신하들은 왕의 도장인 옥새를 빼앗고 연산군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지자 19세이던 지성대군을 왕으로 앉혔어요. 그가 바로 중종이에요. 원래 왕세자는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왕이 될 공부를 해요. 하지만 중종은 왕세자가 아니었기에 왕이 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왕이 된 중종은 항상 초조했어요.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하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지요. 38년 2개월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을 다스리는 동안 중종은 무려 12명의 부인과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소학과 이륜행실 등을 만들고 법률 제도를 정비했지요. 또한 주자도감을 설치하여 활자를 개조하고 왕의 기록인 실록을 인쇄하여 보관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답니다. 암행어사, 왕에게 비밀 요원이 있었다고요? 조선시대에도 제임스 본드 같은 비밀 요원이 있었다면 믿어지나요? 조선시대에도 비밀 요원처럼 왕의 명령을 은밀히 수행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바로 암행어사예요. 1509년 4월 중종은 암행어사를 불러 봉서라는 임명장과 마패를 건넸어요. 암행어사는 숭례문 밖으로 나와 봉서를 뜯어봤어요. 봉서 안에는 암행어사가 갈 목적지와 임무가 적혀 있었어요. 일단 봉서를 받으면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바로 목적지로 가야 했어요.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밝혀질 경우 그 소문이 3시간에 퍼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패는 말이 그려진 금속 조각으로 역참에 있는 말을 탈 수 있는 일종의 말 이용권이었어요. 직책이나 신문에 따라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수가 달랐는데 그 수만큼 말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마패는 암행어사가 자신의 존재를 밝힐 때 높이 들어 보이는 것으로 암행어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어요. 암행어사는 초라한 모습으로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며 관리를 관찰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과 부패한 관리 행동을 확인하고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암행어사는 자신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오면 마패를 높이 들고 소리쳤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가 모습을 드러내면 부패한 관리는 하나같이 벌벌 떨었어요. 암행어사는 관리들의 잘못을 밝혀내고 엄벌을 내릴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암행어사에 대한 위상이 점점 높아지자 암행어사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였답니다. 가요 금지 명령. 노래를 부르면 벌을 받았다고요? 제10대의 왕 연산군은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수시로 기생과 광대를 궁으로 불러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중종은 연산군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나라가 어지러졌다고 생각했어요. 1509년 중종은 악사들을 불러 명했어요.
연회에서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부르지 말라. 나라에서 연회를 열 때면 보통 백제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정읍사를 불렀어요. 이 정읍사는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악사들은 결국 연회를 코앞에 두고 힘들게 연습한 노래를 급하게 바꿔야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손농제라는 제사를 지낼 때에도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드리는데 중종은 이때에도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중종의 노래 금지 조치가 점점 심해지자 눈치 빠른 신하 권균이 중종에게 말했어요. 전하께서 조선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입니다. 이것은 모두 전하의 공입니다. 음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종은 권균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소리가 요란한 북과 피리만 뺀다면 노래를 불러도 좋다. 1514년 중종은 기호제를 올려야 할 때가 되자 노래 부르는 것을 허락했답니다. 삼포외란, 배은망덕한 그 이름 외인. 조선시대에 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동네가 있었어요. 부산포, 내이포, 연포로 이 세 곳에는 외인들이 모여 사는 외관이라는 관사가 있었어요. 외인은 일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에 외인들은 조선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어요. 그래서 외관은 2,000명이 넘는 외인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어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데다 세금도 내지 않으니 조선은 그야말로 천국이구나. 하지만 외인과는 다르게 조선 관리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외인들이 금지된 물건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조선의 비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중종은 본래 정해진 60명의 인원만 남고 모두 돌아갈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금도 걷겠다고 했지요.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외인들은 대마도에 모여 비밀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1510년 4월 외인들은 폭동을 일으켰어요.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을 마구 해쳤지요. 중종은 크게 분노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황영 장군을 보내 당장 물리쳐라. 황영 장군의 활약으로 외인들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쳤어요. 하지만 조선의 백성 270명이 죽거나 다치고 796채의 집이 불에 타 없어졌지요. 이 일을 계기로 외인들은 모두 추방되었고 조선은 일본과 교류를 끊었어요. 이 사건을 세계의 포구에서 외인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하여 삼포외란이라고 한답니다. 왕자 사칭 사건. 내가 연산군의 아들이요. 1512년 8월 7일 만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연산군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만손에 대한 소문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졌어요. 소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만손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깜짝 놀랐어요. 연산군을 몰아냈던 중종 반정 때 연산군의 아들이 탈출했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서 찾지 못했거든요. 만손은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자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연산군의 후궁 이수기가 낳은 아들 양평군입니다. 제가 남학동에서 살고 있던 6살 때 반정이 일어나자 우리 집 종이 저를 파란 보자기에 싸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금강산, 지리산, 묘양산 등 여러 산을 떠돌며 스님 손에 몰래 자랐습니다. 왕은 만손의 편지에 놀랐어요. 그러나 이수기의 친척인 이손이 만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어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자란 양평군은 피부가 매우 하얗고 귀에 진주 귀고리를 걸었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마마를 앓은 적도 있어서 코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만손이라는 자가 정말 왕자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손의 말을 듣고 출동한 의금부 관리는 양평군의 유모를 찾아내 만손과 마주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연산군의 아들인 양평군이 맞습니까? 만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유모는 말했어요. 이 사람은 양평군과 달리 얼굴이 너무 까맣군요. 귀에 있어야 할 귀고리 구멍도 보이지 않고 코에 흉터도 없는 걸로 보니 이 사람은 양평군이 아닙니다. 결국
왕자 사칭 사건은 거짓말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났어요. 만소는 공짜로 밥을 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잘못을 빌었지만 무시무시한 벌을 피할 수는 없었답니다. 혈량과 꼭꼭 숨은 인재를 찾아라. 왕이 된 중종은 자신만의 인재가 필요했어요. 중종의 마음을 눈치챈 조광조는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만들자고 건의했어요. 혈량과를 실시해 숨어있는 똑똑한 인재를 찾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를 뽑았어요. 조광조는 시와 문장을 얼마나 많이 외웠나를 시험하는 과거 제도로는 다양한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을 통해 관리를 뽑는 혈랑과를 실시하자고 한 거예요. 중종의 허락이 떨어지자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을 추천했어요. 각 지역에서 추천된 사람들의 성격과 재능, 생활습관 등 일거수일투족이 자세히 보고되었어요. 마침내 1519년 4월 13일 마지막 관문을 앞둔 120명의 후보들이 경복궁 근정전에 모였어요. 마지막 시험은 대책이다. 대책이란 왕이 보는 앞에서 정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시험으로 기존 관리들에게도 매우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결국 대책을 통해 92명이 탈락하고 28명만 합격했어요. 혈령과는 과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였어요. 하지만 혈령과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합격자 대부분이 조광조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조광조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조광조와 사이가 좋지 않던 세력들은 혈령과를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결국 조광조가 이런 세력에 의해 궁궐에서 쫓겨나자 혈령과 역시 사라져버렸답니다. 조광조, 시대를 앞선 개혁가.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있던 중종은 자신을 도울 영리한 신하가 필요했어요. 이때 성균관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조광조가 중종의 눈에 들어왔어요. 1515년 34세의 늦은 나이로 조정에 등장한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얻어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승진을 했어요. 조광조는 석 달에 한 번씩 승진을 한다지? 말도 마. 왕의 총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는 사흘 만에 승진했다고. 그러나 개혁가의 면모를 타고난 조광조는 대찬 성격으로 가끔 왕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조광조는 다 좋은데 너무 저돌적이란 말이야. 일단 뜻을 세우면 왕인 나를 창피하게 해서라도 일을 성사시키니. 중종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광조는 매일같이 왕에게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어요. 전하, 소격서를 없애야 하옵니다. 나라에 홍수가 났는데 한가로이 기도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전하, 특별한 업적 없이 땅과 노비를 받은 신하의 재산을 빼앗아야 합니다. 조광조의 파격적인 주장은 왕과 훈군파의 반발을 샀어요. 훈군파는 조선 건국때 많은 공을 세운 신하들이에요. 하지만 조광조의 주장은 하나같이 타당한 데다가 한 번 건의하면 끈질기게 주장해 결국 모두 받아들여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종의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왕이 안 된다고 한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다니 설마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조광조와 사이가 좋지 않던 홍군파의 불만도 점점 거세졌어요. 하지만 조광조는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결국 조광조의 거침없는 개혁은 왕과 다른 신하들의 화를 점점 키웠고 그의 앞날에 기묘사화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기묘사화, 벌레 먹은 나뭇잎이 불러온 파란. 중종의 마음이 조광조에게서 점점 멀어지자 홍군파는 조광조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중종의 후궁인 희빈홍씨를 찾아가 은밀히 도와줄 것을 청했어요. 희빈홍씨는 궁녀를 시켜
궁궐 정원에 있는 나뭇잎에 꿀로 글씨를 쓰라고 명령했어요. 모두 잠든 시간, 달콤한 냄새를 찾아 몰려든 벌레들이 꿀로 쓴 글씨를 따라 나뭇잎을 갉아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궁궐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정원의 나뭇잎에 주초이왕이라는 글씨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에 궁궐 안이 술렁거리자 희빈홍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종을 찾아갔어요. 전하, 주초위왕이란 주초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 주, 자와 초, 자를 서로 합하면 조자가 됩니다. 이는 조시성을 가진 조광조가 새로운 왕이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중종은 그럴 리가 없다며 희빈을 돌려보냈지만 이미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홍군파는 왕을 찾아가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전하, 조광조가 전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당장 조광조를 벌하겠습니다.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명을 내렸어요. 조광조가 사형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궐 밖에는 1000명이 넘는 성균관 유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전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조광조를 죽이면 아니 되옵니다. 성균관 유생의 거센 항의에 중종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조광조의 사형을 거두고 유배를 보내도록 하라. 그러나 얼마 뒤 홍군파의 강력한 주장으로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말았어요. 한때 중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조광조의 최후는 너무나 쓸쓸했답니다. 조선시대의 이혼. 이별할 때 왜 옷을 잘라주었나요? 결혼을 약속할 때 주례는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변하기도 전에 헤어지는 부부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혼을 할 수 있었던 양반과 달리 평민들의 이혼은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조선시대 이혼의 이유는 대부분 칠거지약 때문이었어요. 칠거지약이란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을 말해요. 7가지 허물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바람을 피운 경우, 심한 질투심을 가진 경우, 나쁜 병에 걸린 경우, 도둑질을 했을 경우, 말이 너무 많은 경우였어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내쫓을 수 있는 조건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낮춰 생각하는 남존여비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먼저 남편과 아내는 마주 앉아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서로 그 결정을 허락하고 이혼이 확정되면 남편이 저고리에 달려있는 긴 헝겊을 잘라 건넸어요. 이것을 바로 수세라고 해요. 수세를 받은 아내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중 갈 곳이 없는 여인은 동네 이불을 짊어진 채 이른 아침 성황당 앞을 서성였어요. 수세를 들고 있는 여인을 처음으로 본 남자는 무조건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른 새벽 길을 나섰다가 원하지 않는 여인을 어쩔 수 없이 부인으로 맞아야 했던 불쌍한 남자도 있었다고 한답니다. 정말일까요? 조선의 인쇄술. 책을 만듭시다. 조선시대의 책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인 대학. 대학은 한 권에 쌀 20마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책 한 권의 가격이 쌀 100kg을 살 수 있는 금액과 비슷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인쇄술은 고려 때부터 매우 뛰어났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 요절을 인쇄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왕의 지시가 있어야만 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또한 책을 인쇄할 수 있는 주자소가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몰래 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이 필요한 사람에 비해 책의 수는 턱없이 적었어요. 자연히 책값은 비쌌지요. 책을 좋아하던 종종은 책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쇄를 담당하는 주자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 것이다. 1516년 주자도감을 설치한 종종은 내친 김에 구리 활자까지 만들었어요. 활자는 나무나 금속판에 글자를 조각한 것을 말해요. 글자가 조각된 판에 검은 먹을 바르고 흰 종이에 꾹꾹 누르면 글자가 찍혀 나오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 방법과 비슷하지요. 활자를 만드는 과정은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여러 권의 책을 쉽게 찍어낼 수 있었어요. 책을 만드는 일이 전보다 쉬워지자 종종은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책을 펴냈어요. 지리책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을 비롯해 역사와 언어, 문학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만들었어요. 1543년 종종은 법전 대전 후소록을 만들며 인쇄를 잘못한 관리에 대한 처벌도 적었어요. 한 글자를 틀리면 곤장 30대를 치고 5글자를 이상 틀리면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것만 봐도 종종이 얼마나 책을 사랑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백운동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1543년 풍기 지역을 둘러보던 주세붕은 감동스러웠어요. 어릴 적부터 존경했던 학자 안양의 고향 땅을 다스릴 관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유생이 나처럼 안양의 뜻을 본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 선비가 모여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곳을 세워야겠다. 주세붕은 유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원을 최초로 풍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서원을 운영하기 위해 관리와 노비를 뽑고 서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이랍니다. 백운동 서원이 세워진 지 7년 후 조선 최고의 학자 태계 이황이 풍기를 다스릴 관리가 되어 내려왔어요. 백운동 서원을 둘러보던 태계 이황은 서원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원을 발전시키려면 큰돈이 필요했어요. 전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황은 당시 왕이던 명종에게 편지를 보냈고 왕은 서원에 필요한 땅과 노비, 책 등을 하사했어요. 또한 서원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손수 쓴 현판까지 보냈어요. 왕의 선물을 받은 이황은 크게 감동했어요. 전하께서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셨으니 앞으로 이곳을 백운동 서원이 아닌 소수서원이라 부르도록 하자. 이황은 소수서원의 학업 규칙도 새로 만들어 서원이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했어요. 그리하여 소수서원에서 공부한 유생은 4,000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는 용맹한 장군과 현명한 정승도 있었답니다. 향약. 향촌에서 맹세한 약속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시골 마을에는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약속, 향약이 있었어요. 당시 조정의 손이 닿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토박이 부자가 농민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벌어지자 조광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을 하던 조광조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중국의 향약을 우리식으로 고쳐보자. 조광조는 곧바로 중국의 향약인 여시 향약을 우리말로 바꿔 전국에 퍼뜨렸어요. 향약이란 시골 마을에서 서로 좋은 일을 권하고 나쁜 일에는 벌을 주도록 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 곳곳에서 자신들의 마을에 맞는 향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에 맞는 향약을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양반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자신의 마을에 맞는 맞춤형 향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향약에는 기본으로 삼는 4가지 덕목이 있었어요.
1. 덕업상권, 좋은 일을 서로 권해요. 2. 과실상규, 잘못을 저지르려는 자가 있으면 서로 말려요. 3. 예속상교, 예의 있게 서로 사귀어요. 4. 환난상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요. 이처럼 향약은 서로 의지하고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의 양반들이 향약을 이용해 백성을 위협하고 곡식을 빼앗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말았답니다. 왕릉, 명당을 찾아라.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해요. 죽은 왕을 모시는 능, 왕릉은 예로부터 신성하고 엄숙한 공간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왕릉의 위치를 정하고 능을 세우는 일 역시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어요. 새로운 왕은 보통 아버지인 선왕이 죽은 뒤에 바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 맡는 첫 번째 임무는 선왕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최고의 풍수가를 불러 가장 좋은 자리를 알아오도록 하라. 첫 번째로 왕의 명령을 받은 풍수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좋은 장소를 골랐어요. 여기는 다 좋은데 뒤를 든든히 받쳐줄 산이 없군. 저긴 맑은 개울이 없으니 어림없구나. 능 뒤에 든든한 산이 서 있고 앞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왕릉을 세우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명당이에요. 여러 장소를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히 살핀 풍수가는 왕릉으로 알맞은 후보지 몇 곳을 추려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선택하면 최고의 건설가와 조각가들이 힘을 합쳐 왕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왕릉을 만들기 위해서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9,000명의 백성들이 동원되었는데 왕릉이 완성되려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선왕의 시신은 창덕궁에 있는 임시 건물에 모셨어요.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얼음 침대에 보관된 선왕의 시신은 5개월 동안이나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왕릉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선왕의 시신을 무덤 안에 묻고 태릉정릉과 같은 고유한 이름을 정해 붙였어요. 조선 왕릉은 1519년 동안 이어진 조선 왕조의 고유한 역사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이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답니다. 황진이, 조선 최고의 기생은 누구인가요? 조선 최고의 인기 스타는 누구였을까요? 아름다운 용모에 청아한 노래솜씨, 여기에 시까지 잘 지어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에요. 양반집에서 자란 황진이는 어릴 때부터 시직교와 가야금을 큰 재능을 보였어요. 하지만 천민이었던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양반의 첩이 될 운명이었어요. 첩이 되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노래 부르는 기생이 되겠어. 양반집에서 곱게 자란 황진이가 기생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황진이가 그렇게 시집기를 잘한다며? 황진이 시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겠구먼. 조선 팔도 어딜 가나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황진이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실 가족으로 높은 신분인 벽계수만은 황진이의 소문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대단해봤자 기생이지. 어디 나를 유혹해보라지. 단번에 쫓아낼 테니까. 벽계수가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황진이는 승부욕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벽계수가 다니는 길목에 서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랫소리에 이끌린 벽계수는 황진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 나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일로 더욱 유명세를 탄 황진이는 아름다운 얼굴과 그에 지지 않는 영특한 머리로 조선 최고의 기생이자 여성 예술가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제12대 왕 인종, 9개월의 짧은 통치. 올해 왕세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더라? 그것도 몰라? 30살이시잖아. 조선의 왕세자들은 평균 24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한참이나 늦은 30세까지 왕세자로 머문 나이 많은 왕자가 있었으니 바로 제12대 왕 인종이었어요.
인종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왕세자 생활을 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왕세자로 지냈냐고요? 왕세자는 보통 아버지인 왕이 죽은 후에야 그 자리를 물려받는데, 인종의 아버지인 중종은 38년 2개월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오래도록 산 중종 덕분에 인종 역시 나이 많은 왕세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인종은 태어난 지 6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어린 나이로 누나인 효의 공주도 떠나보내야 했지요. 하지만 왕세자의 본분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인 중종과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것은 물론 형제들에게도 다정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왕세자에게 쏟아지는 백성들의 사랑 또한 각별했어요. 인자한 성격에 총명한 머리, 노력까지 열심히 하다니 세자 저하는 정말 완벽해. 25년 동안이나 세자 교육을 받았으니 분명 좋은 왕이 되실 거야. 그러나 막상 왕위에 오른 인종은 그 실력을 펼쳐보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루에 5번씩 서럽게 우는 것도 모자라 식사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던 인종은 결국 병에 걸려 1545년 왕이 되고 겨우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결국 인종은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으로 기록되었답니다. 어진, 털끝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조선의 왕들은 살아있는 동안 화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했어요. 왕의 모습을 그린 그러한 그림을 어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종은 30년이 넘게 왕이 있으면서도 어진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중종이 죽고 왕이 된 인종은 아버지의 어진을 만들기 위해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전담 화가인 어진 화사들을 불러들였어요. 선왕께서 어진을 남기지 않으셨으니 이제라도 그리도록 하라. 인종의 명령을 받은 어진 화사들은 중종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준비 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를 전해 들은 신하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어진의 생명은 왕의 얼굴을 한치 오차도 없이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것이었어요. 수염 하나, 머리털 하나만 달라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어진 화사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선왕의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진을 그리란 말인가? 어진 화사들은 결국 중종을 모신 내시들에게 생김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눈 모양이 가늘었는지 동그랬는지, 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수염은 어떤 방향으로 뻗어 있었는지. 내시들이 귀찮아할 만큼 묻고 또 물었어요. 결국 어진 화사들은 중종의 눈 모양부터 주름, 심지어 검버섯까지 마치 중종이 다시 살아난 듯 생생한 모습으로 그렸어요. 때문에 중종은 유일하게 죽은 뒤에 어진이 그려진 조선의 왕이 되었답니다. 문정왕후,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거야. 5번째 출산을 앞둔 문정왕후는 초조했어요. 왕비가 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 왕자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연이어 공주만 줄줄이 낳은 동안 문정왕후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다행히 왕자를 낳게 된 문정왕후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인종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왕세자를 끌어내고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든다. 하지만 인종은 문정왕후에게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던 문정왕후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궁녀를 불러 은밀하게 명령했어요. 문정왕후의 명령을 받은 궁녀는 쥐를 잡아 꼬리에 불타는 실을 매달아 왕세자가 있는 동궁에 풀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궁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불이야! 동궁에 불이 났다! 잠들어 있던 세자비는 깜짝 놀라 세자를 깨웠어요. 어찌된 일인지 문은 밖에서 꽁꽁 잠겨 열리지 않았어요. 불을 낸 범인이 계모 문정왕후임을 깨달은 왕세자는 그대로 죽을 작정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세자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 중종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마음을 돌린 세자는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왕세자까지 해치려 할 정도로 문정왕후의 아들 사랑은 지독했어요. 1545년
마침내 인종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문정왕후는 결국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답니다. 제13대 왕 명종, 수렴청정을 받은 어린 왕. 제13대 왕 명종은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의 자리에 올랐어요. 우리 아드님이 드디어 조선의 왕이 되셨구나. 평생의 소원을 이룬 문정왕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왕실 어른의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를 바로 수렴청정이라고 해요. 수렴은 발을 내린다는 뜻이고 청정은 정체에 대해 듣는다는 의미예요. 즉 왕의 뒤에서 발을 내리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이 어린 왕을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수렴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는 남동생인 윤원형을 비롯해 가까운 친척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어요. 높은 관직에 오른 윤원형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삼촌인 윤원형의 횡포를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그 뒤로도 8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명종이 성인이 되면서 끝이 났어요. 하지만 명종은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명종이 뜻을 거스를 경우 문정왕후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명종을 마구 야단쳤거든요. 결국 1565년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명종은 비로소 윤원형을 쫓아내고 어진 정치를 펼치려 노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도 되지 않아 뜻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을사사화, 세계의 라이벌 대윤파, 소윤파. 두 윤씨의 싸움으로 바람 잘 날이 없구만. 자신의 조카를 서로 왕이 되게 하려는 외삼촌들의 싸움으로 궁은 매일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인종을 밀고 있는 윤임 쪽을 대윤파, 명종을 밀고 있는 윤온형 쪽을 소윤파라 불렀어요. 대윤파와 소윤파의 악연은 문정왕후가 명종을 낳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중종의 맏아들인 인종은 태어난 지 6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삼촌인 누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어요. 가여운 왕자님, 돌아가신 누님이 대신에 이 외삼촌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인종의 어머니가 죽자 새로운 왕비인 문정왕후가 둥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문정왕후는 인종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어요. 하지만 왕자를 낳자마자 꿍꿍이를 드러냈어요. 남동생인 윤원형과 함께 인종을 쫓아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윤임 쪽의 대윤파와 윤원형 쪽의 소윤파는 개와 원숭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다투었어요. 1544년 인종이 왕이 되자 대윤파와 소윤파의 대결은 대윤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마침내 소윤파의 바람대로 명종이 왕이 되었어요. 조카를 왕으로 만든 윤원형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대윤파 때문에 심기가 아주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윤파를 모조리 쫓아낼 수 있으려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원형은 대윤파가 명종을 왕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를 구실삼아 대윤파를 먼 곳으로 유배 보냈어요. 1545년 소윤파가 대윤파를 내쫓아 멀리 유배를 보낸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 한답니다. 기청제와 기우제. 자나깨나 비걱정.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 계신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노여움을 풀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랫도록 가뭄이 이어지자 왕은 직접 높은 산에 올라 하늘의 신께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내려주기를 부탁하는 기우제를 지냈어요.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왕은 정전을 피하여 밖에서 일을 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어요. 왕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걸까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굵어진 빗줄기는 시원하게 농가 밭을 적셨어요. 비가 온다! 왕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다! 메말랐던 곡식들이 생기를 되찾자 백성들은 풍년을 맞이할 기대에 잔뜩 부풀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비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무려 한 달이 넘도록 계속 내렸어요. 홍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영의정은 왕에게 나아가 말했어요. 전하, 수재가 심하니 숭례문을 열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났는데 영의정은 어째서 지금의 남대문인 숭례문을 열자고 했을까요? 이는 한양의 시장이 숭례문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을 열어 뜨거운 기운을 일으키면 장마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숭례문을 개방하고 시장을 열어도 비는 오히려 거세게 내렸어요. 하는 수 없이 왕은 높은 산에 올라 비가 멈추기를 기도하는 기청대를 올렸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 계신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발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조선시대 왕은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었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 충청도의 이름을 바꾸라고요? 을사사화로 대윤파를 몰아내고 궁궐을 장악한 윤온영을 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대윤파와 친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영 찜찜하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윤온영을 따르던 정언각이란 사람이 찾아와 이상한 소리를 전했어요. 시집가는 딸을 배웅하러 양재역을 갔다가 벽에 붙은 이상한 글을 봤습니다. 여왕이 위에서 힘을 잡고 간신들이 아래에서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문정왕후는 크게 화를 냈어요. 힘을 잡은 여왕이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기다렸다는 듯 윤효령이 나서 말했어요. 이는 분명 대운파를 따르던 무리가 벌인 일입니다.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찾아내 해치워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대운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을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이약빙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이었던 이홍유는 조정을 비판했어요. 연산군이 사람을 많이 죽여 쫓겨난 것처럼 명종도 왕에서 쫓겨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문정왕후는 이홍윤을 비롯해 그를 따르던 충주 사람 300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충주를 유신현으로 강등시키고 충청도에서 충주의 충자를 빼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청도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청홍도로 바뀌고 말았지요. 결국 문정왕후의 말 한마디에 충청도의 이름이 바뀐 거랍니다. 왕실의 법도. 왕의 똥에는 이름도 있었다고요? 조선은 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특히 왕이 사는 궁궐 안에서는 그 예법이 더욱 철저했어요. 왕은 먹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 공부와 결혼까지 정해진 법도를 따라야 했어요. 또한 왕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왕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어요. 왕의 얼굴은 용안, 몸은 옥체, 식사는 수라라고 높여 불렀어요. 심지어 왕의 똥에도 특별한 이름이 있었어요. 똥에서 매화 향기가 난다는 뜻으로 왕의 똥을 매화라고 불렀답니다. 왕에게는 전용 변기가 있었는데 이 변기는 매화를 담는 그릇이라 하여 매화틀이라 불렀어요. 왕이 매화틀 위에 걸터 앉아 볼일을 다 보고 나면 궁녀가 다가와 비단으로 왕의 엉덩이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왕의 똥이 담긴 변기를 가지고 어의에게로 달려갔어요. 조금 전에 핀 외화입니다. 어디 보자. 모양과 색깔, 냄새,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말고 상세히 기록하시오. 궁중 의원들은 똥으로 왕의 건강을 살폈어요. 심지어 맛을 보기까지 했어요. 왕의 똥이라고 해도 꽃향기가 나지는 않았을 테니 매우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왕의 대변을 꼼꼼히 살피는 곳이야말로 왕의 건강을 검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조선의 왕은 조선 그 자체나 다름없었거든요. 왕의 운명에 따라 나라와 백성의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냄새나는 똥까지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똥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던 왕,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심사임당. 5만원 지폐 속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5만원 지폐에 그려진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모양처로 유명한 신사임당이에요. 현모양처란 어진 어머니와 착한 부인을 뜻해요. 신사임당은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시와 그림 실력이 뛰어난 여성 예술가로도 유명했어요.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신사임당은 먹만 사용한 수묵화가 대부분이었던 시절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풀과 벌레를 자세하게 그리는 초충도를 잘 그렸어요. 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먹이를 찾아다니던 닭이 그림 속의 벌레가 진짜인 줄 알고 쪼았다는 일화도 있답니다. 신사임당이 뛰어난 학자 율곡 이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신사임당이 강릉의 오죽헌에서 지낼 때 검은 용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셋째 아들인 이의를 잉태했어요. 신비로운 꿈을 꾸고 잉태한 아이이니 분명 평범하지 않겠구나. 똑똑한 어머니에게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이의는 조선의 최고 학자가 되어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어요. 이렇듯 훌륭한 어머니였던 신사임당과 아들인 이의는 재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혹시 벌써 눈치챘나요? 맞아요. 신사임당과 이의는 모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지폐 속에 그려져 있어요. 신사임당은 5만원 지폐에 얼굴이, 아들 이의는 역시 5천원 지폐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지폐에 나란히 얼굴을 올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신사임당과 이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지요. 부마들의 착취 사건. 말썽꾼 사위는 왕도 못 말려. 아이고 머리야. 천하의 왕도 가족 때문에 골치 아픈 때가 있었어요. 왕의 골치를 아프게 만든 말썽꾼 가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의 사위인 부마예요. 부마는 공주와 결혼한 사람으로 높은 풍계를 받았지만 나란 일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왕의 사위인 부마가 나란 일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정치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한다. 어차피 관직에 나갈 수도 없는 몸. 술이나 실컷 마셔야겠다. 그래서 부마들 가운데는 술과 노래에 빠져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기도 했어요. 1549년에는 바닷가 근처의 땅을 빼앗은 부마 때문에 왕이 곤란했다는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였지요. 부마에게 땅과 바다를 모두 빼앗겨 왕께 바칠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고을 수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낱 고을 수령이 왕의 사위를 벌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원부 관리들이 부마의 잘못을 왕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나요? 왕은 사위의 잘못을 모르는 척 눈 감아주었어요. 최근에 빼앗은 것만 돌려주도록 해라.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들은 궁궐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사위만 도둑인 줄 알았더니 나라님도 도둑이더라. 올묘 외변. 외인들은 왜 조선에서 행패를 부렸나요? 1555년 5월 11일 전라남도 단량에 외인들이 배 11척을 이끌고 나타났어요. 배에서 내린 약 400여 명의 외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빼앗았어요. 당시에 외인들은 배만 타면 쉽게 조선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일이 많았어요. 이에 화가 난 조선은 외인들의 배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이 양심을 품은 외인들이 다시 조선 땅에 쳐들어왔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전라도 책임자 원적은 급히 출동 준비를 했어요. 장군, 출동할 수 있는 병사들이 너무 적습니다. 우선 병사들로 외인들을 막으면 곧 지원부대가 도착할 것이다.
원적은 급한 대로 인근에 있던 병사들만 데리고 달량으로 갔어요. 그런데 원적이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던 듯 숨어있던 외인들의 배 60척이 더 나타났어요. 분명 11척이라고 했는데 이런 함정이었구나. 오랜 기간 조선에 드나들던 외인들은 조선의 군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은 수의 배를 미끼로 보낸 조선군을 유인했던 거예요. 원적은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성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러나 단숨에 성을 넘어온 외인들에게 죽고 말았어요. 이에 조정에서는 용맹한 장군들을 한꺼번에 보내 외인들을 모두 해치웠어요. 그러자 조선과 가장 가까운 스시마 섬의 외인들이 주동자들의 목을 베어 보내며 잘못을 빌었어요. 이들의 끈질긴 부탁에 조선은 결국 무역선인 세견선 5척만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조선에 쳐들어오는 외인의 침략은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이어졌답니다. 선전관, 철통경호, 국왕의 보디가드. 조선의 왕에게도 보디가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조선 시대에는 왕을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선정관이라는 경호원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700명의 호위병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선정관이었어요. 선정관은 왕을 경호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소식을 전하고 왕의 명령을 크게 외치는 역할도 했어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만큼 위급한 상황을 겪는 일도 아주 많았지요. 1559년 9월 3일 명종은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궁궐로 돌아가기 위해 왕이 말에 오른 순간 어디선가 큰 징소리가 들렸어요. 그 징소리에 깜짝 놀란 말이 왕을 태운 채 천방지축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마구 뛰어오르는 말 때문에 병사들은 우르르 바닥에 고꾸라지며 말 고삐를 놓쳤어요. 명종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휘청거렸어요. 말에서 잘못 떨어지며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신하들은 왕이 다칠까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사나운 말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선정관 이윤덕이 난폭한 말을 향해 몸을 던졌어요. 마구 날뛰던 말은 이윤덕의 손길에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정을 찾았어요. 어서 전하를 모시지요. 이 녀석이 또 언제 날뛸지 모릅니다. 의관을 당장 대령하라. 전하께서 많이 놀라셨다. 의관의 진맥 결과 다행히 왕의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궁에 돌아간 명종은 용기 있게 자신을 보호한 선정관 이윤덕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선정관 이윤덕이 사나운 말을 진정시켜 나를 구했다. 큰 공을 세웠으니 높은 풍계를 내리로라. 위험한 상황에서 멋지게 왕을 구한 선정관, 왕의 보디가드라 할 만하지요? 임꺽정, 왕보다 인기 많은 도둑이 있었다고요? 1559년 왕보다 인기 많은 도둑이 나타났어요. 백정 출신 임꺽정은 계속된 흉년에 관리들의 횡포까지 더해지자 관아의 곡물 창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로운 도적이라 부르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왕은 서둘러 임꺽정을 잡아들이라 명했지만 임꺽정은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병사들을 따돌리며 도적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형 가도치와 부하인 서림이 붙잡히며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요. 1562년 임꺽정이 9월산에 몰래 숨어 있다는 소식에 병사들은 산 주변을 빼곡하게 둘러쌌어요. 임꺽정,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병사들이 임꺽정이 숨어있는 집으로 들이닥치려는 순간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임꺽정이다! 임꺽정이 저쪽으로 도망치고 있다! 소문으로만 전해 듣던 임꺽정이 나타났다는 소리에 병사들이 우왕좌왕 헤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임꺽정이 집 안에서 나와 산 모퉁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임꺽정이 저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임꺽정의 얼굴을 모르는 병사들은 임꺽정의 말을 듣고 산 모퉁이로 향했어요. 그러나 이때 잡혀있던 서림이 임꺽정을 일러바쳤어요. 저 사람이 진짜 임꺽정입니다.
결국 병사들을 속이고 도망가려던 임꺽정은 붙잡혀 사형을 당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임꺽정이 죽은 뒤에도 계속 그를 그리워했답니다. 정난정, 궁 안을 뒤흔든 노비의 치맛바람. 왕이 사는 궁궐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어요. 왕실 가족이나 높은 관리,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 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궁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노비가 있었어요. 바로 정난정이었어요. 노비 출신 정난정은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생이 되었어요. 문정 왕후의 남동생인 윤원영은 정난정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그녀를 첩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정난정을 궁에 보내 문정 왕후와 자신의 소식통이 되게 했어요. 그 덕분에 윤원영은 대윤파 몰래 문정 왕후와 자연스럽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을사사화를 일으켜 거슬리던 대윤파를 모두 쫓아냈어요. 1551년 윤원영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정난정은 윤원영의 조광지처를 쫓아내고 정실 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뒤 정경 부인이라는 높은 직책도 하사받았지요. 이때부터 윤원영의 집 마당에는 정난정을 만나려고 뇌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윤원영과 정난정은 한양에서 귀갓집을 15채나 갖게 되었어요. 어린 왕 명종은 노비 출신인 정난정이 궁궐을 드나들며 소식을 전하는 것이 거슬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정난정을 매우 총애했기 때문이에요.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종은 정난정을 몰래 본래 신분인 천민으로 돌려 윤원영과 함께 유배를 보냈어요. 전하, 정난정이 윤원영의 조광지처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나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하, 정난정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깊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한 정난정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조선 천지를 자신의 치맛바람으로 휘감았던 노비. 정난정은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삭막한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퇴계 이황. 70번이나 관직을 사양한 선비가 있었다고요? 조선시대에 뛰어난 학자였던 퇴계 이황은 70번이나 관직을 사양한 것으로 유명해요. 첫 벼슬길에 오른 후 이황은 37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중종, 인종, 명종, 손조까지 무려 4명의 왕을 모셨어요. 그리고 관직에 있을 때도 틈만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이황이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명종은 사람을 보내 한양으로 돌아올 것을 명했어요. 그러나 이황은 명을 듣지 않았어요. 전하, 이제 저도 많이 늙었나이다.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으니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황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명종은 이황이 있는 경상북도의 도산에 화가를 보내 그 풍경을 그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그림을 바라보며 이황을 그리워했어요. 이황은 검소한 생활로 백성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무엇 하나 더 가지를 하지 않았고 항상 허름한 베옷에 칡으로 엮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이황의 관심은 오직 학문과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이러한 이황의 청렴함은 나라에서도 인정했어요. 당시에는 검소하고 훌륭하게 산 인물에게 청백리라는 상을 내렸어요. 청백리에 선정되는 과정은 과거에서 장원을 받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황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 당당히 청백리에 선정되었어요. 1569년 이황은 죽음마저도 청백리다웠어요. 마지막 유언에 따라 장례의식이 모두 취소되고 소박한 묘비 하나만 무덤에 세워졌어요. 존경하던 스승과 아끼던 신하를 동시에 잃은
손조는 몹시 슬퍼했어요. 왕과 백성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청렴하게 살다 떠난 위대한 학자 태계 이황을 애도했답니다. 제14대 왕 선조. 익성관을 쓰지 않아 왕이 된 소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왕이 쓰는 모자를 본 적이 있나요? 오직 왕만이 쓸 수 있는 그 모자를 익성관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이 익성관 때문에 왕이 된 소년이 있었어요. 1563년 명종이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왕세자 이부가 갑자기 죽자 신하들이 왕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전하, 하루빨리 후사를 정하셔야 합니다. 후사가 없으면 백성들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명종은 누구를 다음 왕으로 정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왕세자가 죽고 나자 남은 왕자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조카들은 많았어요. 조카들 가운데 총명한 아이가 있나 살펴봐야겠다. 명종은 이복형 덕훈군의 아들인 세 조카를 궁으로 불러 말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컸나 머리 크기를 재고 싶으니 이 익성관을 돌아가면서 써보거라. 왕의 말에 첫째와 둘째는 서로 익성관을 써보겠다며 다투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막내 하성군만이 무릎을 꿇고 앉아 마지막까지 익성관을 쓰지 않았어요. 명종은 하성군에게 물었어요. 하성군은 왜 익성관을 쓰지 않는 것이냐? 전하, 어찌 한 나라의 왕이신 전하의 것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성군이 끝내 익성관을 쓰지 않자 왕은 어린이답지 않은 하성군의 총명함에 감탄했어요. 저 영특한 아이를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명종은 건강이 나빠지자 하성군을 곁에 두고 병시중을 하게 했어요. 하성군은 왕의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며 훌륭한 스승들에게 공부도 배웠어요. 1567년 명종은 하성군을 다음 왕으로 정한다는 편지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어요. 이리하여 막내 하성군은 두 형을 제치고 제14대 왕 선조가 되었답니다. 귀걸이 금지령. 조선시대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다고요? 저 귀걸이를 좀 보게나. 진주로 만든 것이 아주 멋지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조선의 거리에서는 귀걸이를 달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걷는 남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귀걸이를 한 남자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어요. 귀걸이는 양반의 자제들은 물론이고 왕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닌 것일까요? 남자들의 귀걸이 문화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신라의 화랑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귀걸이를 했다고 해요. 실제 중국에 파견된 고구려 백제 신라 사절단의 모습을 그린 그림 속에는 귀걸이를 한 삼국시대 남자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처럼 남자들의 귀걸이 문화는 1500년의 전통을 가진 문화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걸까요? 제14대 왕 선조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부모가 물려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효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하물며 귀걸이를 하기 위해 일부러 구멍을 뚫는다니. 조선시대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효의 기본으로 여겼어요. 어쩌다 몸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부모님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이제부터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겠노라.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헌부가 체포하여 큰 벌을 내리겠다. 귀걸이 금지령으로 1500년이나 이어온 오랜 전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선조가 귀걸이 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효는 핑계일 뿐 실제로는 귀걸이를 만드는데 금과 은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금과 은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까지 하게 되자 나라의 주머니가 가벼워졌고 이를 걱정한 왕이 귀걸이 금지령을 내렸던 것이랍니다. 기축-옥사. 동인, 서인, 불꽃 튀기는 살인 간의 싸움.
내 언젠가는 꼭 조정에 진출하고 말겠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선비들이 있었어요. 바로 기묘사화 때 홍군파에 의해 쫓겨난 살인들이에요. 힘이 없는 살인은 고향에 살며 조용히 학문을 닦거나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손조가 왕이 되자 살인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살인 가운데 똑똑한 자를 골라 한양으로 불러라. 하나둘 조정으로 돌아온 살인이 홍군파를 몰아내자 조선은 오랜만에 평화를 찾은 듯했어요. 그러나 평화의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이제는 같은 살인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태계 이황의 제자들인 동인과 율곡 이의 제자들인 서인은 정치적인 의견이 서로 달라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이들을 왜 동인과 서인이라 불렀냐고요? 동인의 중심 인물인 김효원의 집은 한양의 동쪽에, 서인의 중심 인물인 심의겸의 집은 한양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세력의 다툼은 김효원이 이조전량이라는 관직에 추천되자 크게 폭발했어요. 관리를 임명하는 중요한 자리에 김효원이라니 안 됩니다. 서인인 심의겸의 반대로 김효원이 이조전량이 되지 못하자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동인과 서인의 다툼을 말리던 이마저 죽자 두 세력은 서로 더욱 날을 세우며 힘을 겨루었어요. 그러던 중에 조정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간 정열리비 왕을 몰아내려 한다는 소문이 선조에게 전해졌어요. 정철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은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어요. 그 결과 정열입과 가깝다는 이유로 동인인 이발, 이호, 백류양 등이 처형되었고 이외에도 정열입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려 1000명 가까이 죽임에 이르렀어요. 동인과 서인의 끝없는 싸움으로 벌어진 이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한답니다. 송강정철, 풍류를 노래한 좌의정 영감. 송강정철은 노래와 예술을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정철은 특히 글짓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관동별구, 삼위인곡, 송미인곡 외에 100개가 넘는 시조와 가사 문학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철은 글을 짓는 것만큼이나 술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대낮에도 잔뜩 취해 모자를 삐뚤음하게 쓰고 있는 정철의 모습을 궁궐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친구인 율곡 이이가 보다 못해 애정어린 충고를 건넸지만 정철은 붉어진 얼굴로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정철을 걱정한 것은 친구만이 아니었어요. 왕 역시 아끼는 신하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철이 술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왕은 작은 은잔을 정철에게 선물하며 말했어요. 정철은 이 은잔으로 하루에 3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 왕의 귀한 선물을 받은 정철은 고민에 빠졌어요.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실 수도 왕의 명을 어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명을 어기지 않고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왕에게 받은 은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정철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땅땅땅땅. 정철의 집에는 은잔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자, 은잔을 두들겨 사발만큼 늘렸으니 어디 하면 술을 제대로 마셔볼까? 정철은 은잔 안에 술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꿀꺽꿀꺽 단숨에 마셨어요. 어쨌거나 같은 은잔이니 전하의 명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는가? 술에 취한 정철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철의 아름다운 글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그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지 못했답니다. 손조의 목소리. 전하, 알아듣지 못했나이다. 신하들은 너도 나도 귀를 쫑긋 세우고 왕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왕은 신하들을 향해 다시 한번 무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신하들은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제14대 왕 손조는 목소리가 괴상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손조는 늘 목이 쉰 것처럼 탁하고 걸걸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어요. 왕의 목소리가 나날이 나빠지자 신하들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뜻을 받들어야 하는 신하들조차 말을 못 알아듣다니. 의관들은 당장 전하의 병을 고치지 않고 뭘 하는 것인가? 궁중 의원들은 왕의 목소리를 맑게 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오는 온갖 좋은 약재로 약을 만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왕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손조는 왕이 되기 전부터 목이 아파 고생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 그 증상이 더욱 심각해져 1604년에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 병은 마음에서 온 것이니라. 왕의 말에 궁중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왕은 나란 일을 하느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일정을 처리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일본과의 전쟁이 6년 넘게 이어지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결국 선조의 괴상한 목소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던 왕의 고달픔 때문이었답니다. 면실례. 신참을 공포에 떨게 한 환영잔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새로운 친구를 위해 환영잔치를 해준 적이 있나요? 조선에도 새로운 사람을 위해 환영잔치가 있었어요. 바로 신참 관리를 축하해주는 면실례예요. 하지만 면실례를 앞둔 신참 관리들은 공포에 떨며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어요. 왜 신참 관리들은 기분 좋은 잔치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당시에는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하면 광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많은 백성에게 축하를 받는 순간에도 급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면신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어휴, 면신례를 잘 견뎌야 할 텐데 무서운 선배에게 걸리면 어쩌지? 면실례는 신참 관리가 선배 관리를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는 소박한 행사에서 시작되었어요. 신참 관리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인사를 하고 선배 관리는 그런 신참에게 축하를 건네는 좋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점차 선배들이 어수룩한 신참을 짓궂게 괴롭히는 신고식으로 변했어요. 그냥 도망가 버릴까? 면실례 날이면 조용히 숨어 있다가 다음날 몰래 나타나자. 하지만 선배들은 면신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신참이 나타나면 말도 걸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결국 신참들은 선배들과 잘 지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무서운 벌을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면신례에서 행하는 벌칙이 점점 심해지자 1553년에 왕은 면신례를 금지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면신례를 당장 금하도록 하라. 만약 면신례를 계속한다면 곤장 100대를 때리고 귀양을 보내라. 왕의 엄중한 명령이 있는 뒤에도 면신례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신고식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답니다.